한국고등교육재단이 후원하는 전문 서평지 서울 리뷰 북스. 서평지에 실린 내용 그 너머의 얘기까지 들어보는 리뷰의 발견 그 12번째 시즌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리뷰의 발견 진행을 맡고 있는 숭실대 정보사학과의 정인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서울 리뷰 북스 12호에 빈 책장이라는 에세이를 써주신 미스테리아 김용원 편집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날씨는 뭐 거의 이렇게 봄 날씨 같더라고요. 네. 겨울도 거의 지나갔고 이제 구정을 연휴도 막 지났는데 어떻게 뭐 새해 잘 보내시고 계신가요? 예, 저는 지금 마침 제가 회사를 잠깐 쉬고 있는 타임이어서 예. 굉장히 만족스럽게 편하게 집에서 잘 쉬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쉬시긴 하지만 또 저기 미스테리아 잡지가 네. 두 달에 한 번씩 네. 이제 격월간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럼 뭐 다른 분께서 맡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지금 두 호가 그 잡지도 쉬게 됐고요. 아, 이제 잡지도? 제가 휴직을 하는 바람에 예. 그래서 이제 4월부터 어. 다시 만들어서 5월 말부터 51호가 나오게 야, 됐습니다. 거의 저도 이제 가끔 뭐 이렇게 흥미로운 것들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근데 제가 되게 오랫동안 이제 이름을 성함을 알아왔어요. 김용원 편집장님 알아왔는데 그동안 되게 별 생각 없이 너무 당연하게 이분은 남성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뭐 아마 이름 자체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이게 아마 그 미스테리 작품, 미스테리의 전문 어떤 그런 그 편집장 전문가 이런 특성이 당연히 뭔가 남성일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저의 편견을 너무나 이렇게 공고하게 했던 것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몇 년 전에 편집장님께서 쓰신 범죄소설이라고 하는 책의 서문이 있는데 거기 언니 오빠 뭐 이런 표현이 나와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막 찾아봤더니 이제 여성분이시라는 거를 알았어요. 근데 또 재작년이죠. 이제 2022년에 출간하신 책 제목이 여자에게 어울리는 장르 추리소설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딱 보면서 저 같은 어떤 이런 편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약간 한 방을 탁 매기시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예, 뭐 관련해서. 근데 재밌는 거는 예. 이렇게 특히 약간 영미권 쪽 자료를 보다 보면은 예, 추리소설, 그러니까 미스터리 독자들에 관한 이제 그런 통계 자료 같은 거에서 여성 독자가 월등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가요? 작가들은 뭐 이제 남성 작가들이 아무래도 좀 유명한 사람들이 예전부터 좀 많기는 예. 했지만은 이제 여자 작가들도 뭐 당연히 지금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추세고, 근데 기본적으로 독자층에서는 여성 독자층의 그 비율이 훨씬 높았다라는 게 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를테면 이제 지금 미스터리의 좀 뭐 유행이랄까 경향 같은 거에도 이제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 독자층이 원하는 것을 어쨌건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혹은 이제 그 여성 대상 범죄들을 좀 이렇게 진지하게 다루는 이제 그런 식으로 경향들도 좀 많이 바꿔 나가는 것 같고, 예, 그래서 한국에도 뭐 한국은 아직까지 이렇게 뭐 전체적으로 그렇게 독자에 대한 통계가 뭐 이렇게 나온 건 아니지만은 저희 잡지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본다면은 이제 잡지들이 이제 온라인 서점에서 팔리는 비율만 놓고 보면은 여성 독자 대 남성 독자 비율이 확실히 한 6대 4, 7대 3 요 정도는 되더라고요. 예. 아마 독서 인구 전반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거를 반영하는 거에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는데 또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 미스테리나 추리소설 장르가 남성적이라고 하는 생각은 대부분 그것이 어떤 우리가 미스테리에 늘 없으면은 뭐 세상에 그런 게 있으면 참 안 좋지만 우리가 이 소설이나 영화나 이런 데 없으면 꼭 심심한 게 약간 살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이제 1930년대 40년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하드보일드 물들도 워낙 많고 굉장히 보면은 굉장히 마초적이고 이런 남성들이 등장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미스 마플 같이 굉장히 유명한 캐릭터를 생각해낼 수 있긴 하지만 여성을 뭐 약간 주인공으로 하거나 이런 작품들이 좀 왕왕 있는 편인가요, 그래도? 근데 사실 40년대, 그러니까 20세기 한 초중반 정도까지만 해도 이때는 정말 남성 작가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남성 독자들 역시 이제 그때 굉장히 좀 두드러진 좀 소비층으로 여겨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에거서 크리스티 같은 작가가 이제 미스 마플이라는 굉장히 독보적인 여성 탐정을
내세웠었지만은 이제 그 이외에 이제 여성 작가들이 없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아주 많이 읽히는 이제 좀 롱런하는 이제 그런 식의 주인공들을 만들지는 좀 못하고 이제 약간 좀 몇 권에 그치거나 이제 여성을 좀 진지하게 다룬 작품이라 하더라도 약간 스탠드얼론, 그러니까 그냥 시리즈가 아닌 단행본식으로만 나오고 이제 사라지는 좀 그런 작품들이 확실히 많았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 빈책장 읽으면서 되게 반가웠던 게 이제 아까 이제 뭐 저희 녹화하기 전에 약간 여쭤봤는데 저보다는 조금 위시긴 하지만 뭐 넓게 보면 약간 동년배인데 이제 공유하고 있는 기억이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추리소설을 굉장히 좋아했었고 그 글에 보면은 왜 뭐 이렇게 말 잘 들으면은 아버지가 이제 집에 오실 때 예전엔 특히 이제 그 종로서적 이런 데 가면은 껍데기 이렇게 쌓아줬잖아요. 그 책 이렇게 뭔지 모르게 이렇게 들고 다닐 때. 뭐 그런 장면들을 이제 말씀하실 때 저도 그 어릴 적에 그 한자 노트 한 권 채우면은 그 먼 나라 이웃 나라를 한 권씩 사신다 그래가지고 한일 두이 석삼으로 제가 한 권씩 채우고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끌끌하면서 이제 결국 사주기는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미스테리로 하면은 90년대 초반 중반에 제 개인적인 기억은 굉장히 좀 풍요로웠던 게 그 당시에 이제 얼마 전에 보니까 이게 다 또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미스테리 멜로 금요일의 여인이라고 이게 나중에 뭐 표절 논란도 있고 뭐 세이초 뭐 이런 표절 논란도 있고 이렇게 했지만 굉장히 재밌었고 그다음에 팬더 추리문고 편집자님께서도 거기 쓰셨던 그런 것들 뭐 또 이거 외에도 지금은 완전히 잊혀졌지만 뭐 일신 추리문고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고요. 또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재밌었다고 했던 게 그 리차드 헐이라는 사람이 쓴 백모살인 사건이었어요. 이게 동서에서 번역이 돼서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 동서 추리문고 지금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복간이 되긴 했는데 그 당시에는 완전히 절판돼서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애가 헌책방을 뒤질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서 뭔가 환상의 어떤 책이었던 거죠. 지상에 존재하지만 나는 구할 수 없는 뭔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 중에 어떤 장면들이 이제 편집장의 기억 과 겹치면서 좀 이제 흥미롭게 읽었었는데요. 뭐 이제 지금 왜 그 미스테리아에서를 출간한 출판사가 엘릭시르인 거잖아요. 엘릭시르에서 보면 최근에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예전에 그 아동문고처럼 나왔던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은 또 원본을 이제 다시 출간하고 대표적인 게 제가 지금 그 학교에서 읽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새벽의 데드라인 이영 아이리시 책인데 이것도 그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재밌게 봤던 그 해문에서 나왔던 새벽의 추적이라고 하는 책의 원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아주 손에 땀을 쥐고 봤던 기억이 나는데 어떠세요? 그 이미 좀 글에 소개를 해주시긴 했지만 혹시 이 시절의 어떤 그런 편집적인 기억 속의 장면들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있으면 한두 가지 정도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추리소설에 관한 추억들은 사실 그 에세이 원고에다가 좀 다 썼던 것 같고, 이제 그 이외의 장면을 하나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는 이제 여기도 썼지만 이제 그런 초등학교 도서관에 꽂혀 있는 이제 추리소설들을 그냥 굉장히 무작위로 빼서 읽었었는데, 이제 그때 그런 뭐 셜록 홈스 시리즈 같은 거를 읽으면서 이제 그때만 해도 사실 그러니까 추리소설의 성격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제 뭐 어떤 이 장르가 가지고 있는 특성,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 전혀 인지를 못한 채로 읽으니까. 그래서 다만 이제 누군가가 죽거나, 이제 어떤 식의 되게 위험한 범죄가 벌어진다. 이제 그 전제 자체가 좀 초등학교 한 4학년? 이제 요 나이 때는 되게 무서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이제 저희 집에 이제 부모님이 집을 비우실 때가 많아서,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출근하고 가시고, 이제 어머니도 이제 다른 일 때문에 이제 낮 시간에 집을 비우실 때가 많아서, 이제 게다가 이제 언니 오빠랑은 나이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이제 학교 끝나고 오면 이제 집에 저 혼자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생각나는 거는 이제 굉장히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는데, 이제 마침 그날 이제 셜록 홈즈를 읽고 있었는데, 이 상황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집에 혼자 남았고, 이제 나는 어떤 살인사건이 벌어지는 얘기를 읽고 있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엄마가 올 때까지 이제 막 이불 뒤집어 쓰고 이제 누워서 이제 혼자서 되게 떨면서 몇 시간을 이제 기다렸던 이제 그런
사실은 암울하다고 그래야 될지, 그러니까 좀 어린이한테 어떤 식의 좀 가이드가 없이 사실 이런 책을 읽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면 조금 안타깝기도 한데, 이제 뭐 그런 기억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서 뭔가를 권해줘서 읽었던 책의 기억이 거의 없는데, 딱 하나가 있는 게 중학교 1학년 때, 1학년이었는지 2학년이었는지, 그때 이제 같은 반 친구 하나가 이제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 애였는데, 이제 제가 이제 뭐 쉬는 시간마다 약간 소설책을 읽고 있으니까, 뭐 자기 언니가 되게 좋아하는 책이라면서 이제 너도 뭐 책을 많이 읽으니까 이런 거 좋아하겠지라면서 건네준 책이 이제 전혜린의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에세이집을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 들어본 사람이어서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한국 작가 거를 잘 읽지를 않고 이제 다 이제 세계 명작 이제 이런 것만 읽던 시절이어서 그래서 이 누구야 이 사람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읽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뭔가 인생에 약간 한 새로운 페이지가 약간 열리는 기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랑 되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훨씬 오래전에 이제 숨을 거둔 어떤 사람의 이제 그런 에세이 혹은 일기를 이제 들여다보면서 알겠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뭔지, 이제 이 사람이 꿈꿨던 게 뭔지를 알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되게 본격적으로 좀 어떤 어른의 세계를 좀 엿보는, 이제 나도 빨리 커서 이제 이런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제 이런 꿈을 꿨던 게 이제 전혜린의 에세이집을 읽으면서였던 것 같고,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이제 그 안에 소개했던 책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루이제 린저의 생애 한가운데라던가 이제 뭐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던가 이제 이런 책들을 그래서 전혜린 책을 읽으면서 이제 그걸 길잡이 삼아서 이제 다시 이제 거기서 뻗어나가고 이제 아동 버전으로 고쳐 쓴 명작 소설들이 아니라 정말 이제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읽는 책으로 이제 한 단계 좀 올라가는 좀 그런 단계가 그때 시작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사실 그 친구의 이제 얼굴도 이제는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고마운 친구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 갑자기 그 책을 권해주면서 이제 저한테 되게 새로운 전기를 좀 마련을 해준. 되게 공감 능력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소설에도 공감하고 수필에도 공감하고 되게 그런 능력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뭐 미스테리 같은 잡지 보면 되게 매호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의 자기 색깔을 가진 글을 이렇게 이렇게 글을 실으시는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저희 때 교과서에 실려 있었던 글 중에 김현이라고 하는 지금 돌아가신 문학평론가가 썼던 소설은 왜 읽는가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사람들이 소설을 왜 읽는가, 이게 사람들의 호기심 그리고 그 금기라고 하는 현실 원칙을 넘어서려는 쾌락 원칙의 작동,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을 이제 글을 읽고 또 글을 쓰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욕구와 연결시켜 설명을 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개인적 경험도 있으시겠지만 사람들은 왜 추리 소설을 읽을까요? 혹은 읽고 싶어 할까요? 그 문학이라는 이제 그 기반에 깔려 있는 질문이랑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읽는 거는, 그러니까 이야기를 딱 펼쳤을 때 한 10페이지 정도 읽다가 재미없어 하고 덮을 때 이제 그거는 뭘까? 그러니까 이 책이 궁금하지가 않아서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물이 어떻게 될지, 여기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나는 그냥 안 궁금해졌어. 그냥 관심이 없어. 이러고 덮어버리는 거니까. 근데 저는 미스터리야말로 그런 궁금증을 가장 선명하게 던져주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죽었나, 혹은 누가 죽였나, 왜 죽었나, 어떻게 죽였나 이제 이 질문들이 초반에 이제 다다다다 쏟아지고, 그러니까 첫 페이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몇 페이지를 읽었을 때 이제 그 사건이 이제 시체가 발견이 됐다, 이제 삼정이 왔다, 이제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책을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 알아야겠어.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왜 죽였는지를 알아야겠어라는 이제 그 어떤 욕망이 불붙는 순간에 마지막 페이지까지 이제 읽게 되는 그 추동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런 식의 추동력이 다른 소설들에도 저는 다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되게 자주 드는 예지만은 뭐 연애 소설을 읽을 때도 일단 삼각관계로 시작이 돼. 그러면은
가장 궁금한 거였으니까 그러면 이 주인공은 이 둘 중에 누구를 택할까? 그러니까 얘가 진짜 사랑하는 건 누구냐? 이제 그거를 궁금해서 사람들이 이제 연애 소설을 끝까지 읽는 것이고, 이를테면 뭐 오이디푸스 이야기를 읽을 때도 그래서 오이디푸스는 이 왕국에서 대체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얘 아버지한테 있었던 일을 뭐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을 그러면 저지른 게 누구냐 이제 이 궁금증으로 이렇게 읽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수수께끼, 궁금증,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범죄랑 연관된 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그런 사람들의 읽는 욕망을 추동시키는 어떤 궁금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추리소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선명하게 그걸 보여주는, 그러니까 어떤 끔찍한 범죄라는 걸 던져버림으로써 이제 그것을 가장 좀 원초적으로 좀 뒤흔드는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진짜 여기 나와 있는 호기심이라고 하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추리 미스터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 중에 하나니까. 예. 미스테리아 잡지 이제 뭐 50호까지 나왔습니다. 사실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1년에 6번이 나오는 것도 대단한 거고, 50호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9년 차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한국의 출판계에서 사실은 2020년대 지금 이렇게 길게 추리소설 그 미스터리 전문 잡지가 이어나갈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엄청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도 이제 뭐 다양한 곳에서 일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 이제 합류를 하게 되셨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름 좀 중요한 결정이셨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곳의 시작은 그 전에, 그러니까 잠깐 나왔던 잡지인데 이제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되게 소수여요. 그러니까 판타스틱이라는 예, 잡지가 잠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제 이때만 해도 장르를 다 다룬다. 그러니까 SF, 뭐 미스터리, 호러, 이제 가끔은 로맨스, 뭐 무협도 가끔 다뤘고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이제 사람들이 흔히 장르 소설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 소설들, 대중 소설들을 전부 다뤄보자라는, 사실 지금 생각하면 약간 말도 안 되는 야심인데 이제 그런 잡지가 잠깐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걸 만들던 회사에 약간 남매라고 그래야 되나? 이제 같은 건물에 있던 이제 좀 약간 연결돼 있던 출판사가 지금도 책을 꾸준히 내고 있는 북스피어라는 출판사였었거든요. 이제 북스피어의 그때 당시 편집자로 계시던 분이 이제 임지호 부장님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랑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안면을 트고 이제 서로 이제 약간 뭐 물어볼 거 물어보고 뭐 이렇게 북스피어 책도 소개하고 이제 이러면서 약간 연을 맺어 나갔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몇 년 뒤에 임지호 부장님이 이제 문학동네로 옮기셔서 이제 미스터리 좀 전문으로 내는 그 인프린트로 이제 엘릭시르를 만드셨고, 근데 이제 엘릭시르에서 이제 미스터리의 좀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는 미스터리만 얘기하는 매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걸 전담할 사람이 필요한데 관심 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해오셔서 저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판타스틱 할 때 이제 조금 힘들었던 게, 제가 뭐 SF나 판타지를 아주 안 읽은 건 아닌데 미스터리에 비해서는 진짜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조금 약간 버겁다 이제 그 생각을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미스터리만 다룬다고 하면 저는 훨씬 좀 자신 있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르만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즐겁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합류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덕분에 임지호 부장님이 어쨌건 그런 식으로 자리를 깔아주신 덕분에 이제 미스테리아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2달에 한 번이 사실 말이 2달에 한 번이지 굉장히 짧은 주기거든요. 또 거기다가 출판하는 시간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매우 내용 채우는 게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의기투합하신 분들 이렇게 많이 도와주세요, 옆에서 같이 이렇게 서로도 많이 돕나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일단 뭐 엘릭시르 편집부 내에 이제 존재하니까 이제 저만 이제 사실 잡지 전담이고 이제 나머지 분들은 단행본 편집자긴 하시지만은 다들 뭐 미스터리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편집부 분들이랑 매번 같이 의논하고 이제 제가 뭐 이를테면 영미권 쪽은 그 조금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예. 이제 그거에 비해서 약간 일본 미스터리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한테 이제 의견 예. 물어보고 좀 여기에 맞는 작가가 이 사람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을까요? 이제 해서 뭐 예. 추천받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보면은 이제 추리소설가가 아닌 분들도 추리소설에 대한 글을 쓰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최근에 한 몇 년 사이에 재밌게 봤던 게 뭐 그 연세대학교에 뭐 워낙 이분은 뭐 다양한 대중적인 책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사학과의 설혜신 교수께서 코로나 동안에 집에 갇혀 있는 동안에 그 예전에 BBC에서 나왔던 거예요. 에르클 포아로 그 드라마를 다 봤다.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에거스 크리스티 읽기를 내셨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박국문과의 박진영 교수가 이제 탐정의 탄생이라고 하는 그 책을 또 쓰셨고요. 어떠세요? 이런 좀 책들도 좀 보시는 편이세요? 찾아서? 예, 저도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너무너무 다 좋아해요. 그래서 특히 뭐 박진영 선생님의 탐정의 탄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국 좀 문학사에서 이제 대중 소설들은 항상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취급을 좀 잘 안 해주는 그렇죠. 편이었었는데 근데 사실은 이렇게 20세기 초부터 그런 문학사들을 보다 보면은 이제 그런 신문이라던가 이제 잡지의 매체에 등장하는 소설들의 그런 수도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이제 이 소설들이 좀 다져온 좀 대중의 취향에 대한 연구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박진영 선생님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한국 문학 내에서 추리소설이라는 것이 어떤 그런 번안물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자신의 좀 근거를 다져왔는가에 대해서 이제 한 50년대까지 이제 그걸 쭉 추적을 하신 굉장히 좀 중요한 연구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너무너무 많이 공부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읽으면서. 크라임씬 같은 어떤 예능들 그다음에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아주 롱런하는 그런 것들 보면은 으스스하잖아요. 보고 있으면은 한국의 미스테리물의 어떻게 보면 수요, 현황 어떻게 보시나요? 좀 어떻게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좀 그래도 활발해지고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예전에 비해서는 진짜 확실히 저는 굉장히 수요가 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 특히 요즘은 정말 드라마 쪽이 이제 물론 이제 원작을 뭐 웹툰이라던가 뭐 웹소설 쪽에서 가져온 작품들도 있지만은 이제 그런 오리지널 각본으로 만들어진 드라마들도 너무너무 잘 쓴 드라마들이 많았고 그래서 오히려 미스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보다는 어떻게 보면 저는 드라마 쪽에 조금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어떤 사건에 얽힌 되게 수많은 사람들을 다루고 이제 그 디테일들을 계속 감췄다 보여줬다 이제 계속 그걸 이제 능수능란하게 이제 그런 시청자들이랑 이제 밀당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뭐 그런 2시간 정도의 한계가 있는 장편 영화에서 이제 그거를 다 보여주는 건 사실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좀 긴 호흡의 드라마에서 이제 시청자들이 이제 그걸 쭉 따라오면서 이제 충분히 어떤 뭐 그런 단서라던가 뭐 그런 비밀과 거짓말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여유를 주는 또 그 매체가 이제 좀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말씀하신 그런 예능적인 면 혹은 다큐멘터리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그 기반을 다져온 작품들이 분명히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픽션으로서 좀 이제 좀 드라마 쪽에서 이제 특히 이제 뭐 요즘은 어쨌건 뭐 넷플릭스라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나이 제한을 조금 타파하고 이제 19세로 아예 딱 박아버리고 시작할 수 있는 드라마의 그 영역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많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 나온 김에 이제 뭐 이제 최근에 뭐 오리지널 미스테리 드라마나 아니면 소설의 뭐 드라마, 영화 이런 경향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OTT의 활성화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아까 뭐 추리소설이나 이 영화보단 드라마에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지만 소설에서 영화화되면서 잘 담아내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그 케네스 브래너 감독이 사실은 배우이기도 하고요. 유명한 아주 명배우인데 최근에 에거스 크리스티 작품을 3편을 영화로 만들었잖아요. 오리엔트 특급 살인, 나일강의 죽음, 그다음에 헬로윈 살인 사건 이렇게 했는데 약간 다 실망했어요. 저는 보고. 오히려 70년대 만들어졌던 예전 첫 2작품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 영화보다 조금 더 약한 것 같다. 뭔가 화려해지긴 했는데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아까 드라마 말씀을 하셨으니까 혹시 좀 이런 어떤 뭐 오리지널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각색을 한 거라든지 좀 영상으로 만들면서 잘 되었다라고 하는 평가할 만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례는 어떤 게 있을지 하나 정도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좀 에거서 크리스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되게 고전 추리 소설에 속한 예.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명탐정이 있고 이제 되게 그런 치밀하게 단서들을 추적하면서 이제 되게 정교하게 이제 어떤 논리를 쌓아 나가서 이제 막판에 범인은 얘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와야 되는 작품들 같은 경우는 좀 영화로 만들어지기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거잖아요. 뭐 이제 에거서 크리스티의 어떤 소설 중에 이제 에르큘 포아로의 손버릇 때문에 이제 범인이 밝혀지는 어떤 모 작품이 있는데 이제 말을 하면 스포일러가 되니까. 예. 그러니까 소설 내에서는 이제 푸아로가 이렇게 막 손 장난을 치는 장면이 잠깐 언급이 되고 이제 결말에 가서 너가 그때 그랬잖아라고 하는 순간에 푸아로가 하면서 이제 깨닫고 그러면서 이 시간이 뭐 그 앞에 뭐가 있었고 하면서 이제 범인을 밝혀내는 그 소설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영화가 된다면은 그렇다면 시청자 그러니까 관객 입장에서는 포아로가 이렇게 막 손으로 막 뭘 하는 장면을 강조를 해줘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보여주고 네. 클로즈업 해가지고 안 그러면은 막판에 가서 그 얘기가 그쵸. 나왔을 때 뭔 소리야 이게 이제 예.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러면은 사실 이게 되게 공정하지가 않고 사실 너무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막, 저게 뭐 손에 뭐가 있나 보다라고 그렇죠. 이제 예. 알게 되는 거니까. 근데 독자들이 책을 읽으면서 그냥 넘겼던 어떤 되게 무심한 장면이 되게 중요한 단서였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랑 완전 다른 차원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런 고전들보다는 약간 조금 범위 좀 넓은 범주로 이제 영미권에서는 이제 크라임 노블이 크라임 픽션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약간 막 그렇게 막 탐정이 나오고 이제 이런 종류가 아니라 아예 뭐 범죄자가 주인공이라던가 좀 그런 식의 뭐 이렇게 단서가 아니라 이렇게 좀 약간 서스펜스 쪽에 좀 치중을 한 이제 그런 작품들이 좀 더 영화화하기에는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뭐 길리언 플린의 나를 찾아줘 같은 경우가 데이비 핀처가 이제 영화를 만들었을 때 이제 저는 원작이랑 영화가 다 둘 다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경우였고 뭐 오리지널로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은 역시 라이언 존슨이 아닐까 해요. 그래서 뭐 다 너무 유명하지만 뭐 나이브스 아웃이라던가 이제 그 후속작이 이제 뭐 글래스 어니언도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그 TV 드라마로도 이제 좀 다른 작품들을 좀 만들고 있는데 여자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옛날에 태어났으면 거의 남자 에거서 크리스티였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미스터리에 대해서 본인이 그 본질을 정말 잘 알고 있고 굉장히 영화에 걸맞는 방식으로 좀 창의적으로 그 각본을 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라이언 존슨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이 앞에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데 두꺼운 벽돌 책인데 그 죽이는 책이라는 책을 번역하시기도 했습니다. 이게 전 처음에 이제 책이 너무 예쁘기도 하고 두껍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사면서는 약간 처음에는 내용을 안 보고 사가지고 안에 약간 짧은 단편들을 모아놓은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 저명한 미스테리 작가들에게 요청을 한 거죠. 다른 작가의 미스테리 작품 중에 네가 좋아하는 거,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것을 골라서 짧은 글을 한번 써봐라 그 책에 대해서. 그거를 이렇게 모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책들이 여기 실려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 실린 책들 중에 번역이 된 것도 있는데 안 된 것들도 되게 다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엘릭실에서 좀 여기 실려 있는 책들 앞으로 번역 좀 하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출간하실 생각도? 이게 근데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한데 요즘 들어서 조금 더 그게 심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스터리 독자들의 좀 선호도가 확실히 영미권 쪽은 이제 좀 굉장히 많이 예전보다 많이 사그라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쪽이라던가 이제 요즘은 이제 중국 쪽 추리소설도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더 자신한테 좀 친숙한 배경 좀 더 자기가 좀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인물 이제 이런 쪽을 훨씬 더 선호한다는 게 되게 분명하게 느껴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도 되게 아쉬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의 약간 추리소설 독서의 시작은 영미권에서 출발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특히나 이제 그런
고전 추리소 그러니까 한 50년대 이전의 미스터리들 이제 아니면은 이제 완전 현대물들 그러니까 예. 이제 동시대물들로 좀 양극화되는 성향이 있는 것 같고 이제 그 사이에 저는 이제 60년대, 70년대, 80년대 나왔던 소설들 중에 이제 굉장히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이제 예. 여기서도 그런 작품들이 되게 소개가 많이 됐었고 예. 근데 수요가 사실은 굉장히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일단 나와서 책이 팔려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그러기에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그 한국에서 유행하는 해외 미스테리물의 경향이 많이 변화했다라고 하는데 뭐 이제 뭐 중국, 뭐 일본 추리소설이라면 우리 뭐 워낙 요즘에 한국에서 지난 한 10여 년간 굉장히 뭐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 보면은 북유럽 작품들도 뭐 최근이라고 하기도 아니죠. 뭐 요 네스베 같은 경우는 이미 뭐 꽤 됐고 가장 최근에는 엘릭스리에서도 아주 핫한 책을 지금 내셔가지고 저도 뭐 최근에 하도 사람들이 추천해서 한 10권 중에 네. 4권을 샀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마르틴 베크 예, 시리즈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예. 거죠? 뭐 박찬욱 감독이 이제 영화에서 헤어질 결심에서 이제 등장하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네. 거기도 한데 반응 좋죠. 예. 예, 그래서 뭐 이게 어쨌거나 이제 10권짜리 시리즈고 이제 완결을 그러니까 시리즈물의 함정은 앞에 예. 1, 2권이 잘 팔리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렇죠. 좀 안 팔리다가 이제 완간이 되면 또 이제 약간 살짝 붐을 할 수 있는 좀 예. 그 이렇게 앞과 뒤에 좀 몰아붙여야 되는 이제 그런 판매 전략이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마르틴 베크 시리즈 10권, 그 10권 마지막 권 테러리스트까지 이제 번역이 예. 돼서 이제 완간이 됐고 이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독자들이 이제 뭐 이제 정말 요 네스베가 되게 대표적인 예일 텐데 이제 이렇게 어떤 스칸디나비아 누아르라고 하는 이제 그 북유럽 미스터리의 어떤 특유의 좀 분위기를 정말 만들어낸 작가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60년대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70년대에 이르기까지 그 스웨덴 사회, 그러니까 스웨덴 사회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범죄 소설, 추리 소설이라는 장르를 끌고 왔는데, 그러니까 사회에 굉장히 비판적인 작가들이었었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막 뭐 스웨덴이 무슨 뭐 복지 천국이고 뭐 되게 뭐 사회주의가 뭐 발달했다라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에 얼마나 많은 모순과, 그러니까 정말 부패와 그런 어떤 그런 뭐 계급 격차, 이제 거기서 빚어지는 갈등들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정말 다 파헤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경찰이 주인공이 돼서 스웨덴 사회 내에서의 이제 그런 어떤 어두운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토픽을 잡아가지고 범죄 소설 시리즈로 만들었고 이제 그 10년이 스웨덴 사회의 10년, 그러니까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중반까지 스웨덴 사회의 변화와 딱 일치하는, 그러니까 정말 1년에 한 권씩 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소설과 어떤 동시대 분위기를 맞춰 나간 작품, 이제 굉장히 좀 기념비적인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전까지는 사실 뭐 스웨덴,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북유럽이 추리소설의 뭐 어떤 뭐 그런 중요한 배경이다라고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왜냐면 그때는 다 영미권, 그러니까 영국 아니면은 미국에 이제 쏠려있던 시대였었고, 50, 6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 무명의 작가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기자였었던 사람들인데, 이 작가들이 내가 한번 써보겠다 이제 이러면서 나와서 마르틴 베크라는 아주 평범한 형사를 주인공으로 이런 기념비적인 10권을 써냈고, 그 이후로 이제 정말 이제 뭐 요 네스베라던가 이제 헨닝 망켈 같은 이제 유명한 그 북유럽 작가들이 다 이 작품들을 보고 크면서 와 나도 이런 거 써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후손들이 나오게 된 이제 정말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뭐 반드시 북유럽에 한정 지을 것 없이 정말 미스터리 역사상 내에서도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쓴 미스테리물 사실 찾기가 되게 좀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거 이제 보면서 뭐 굉장히 배경도 좋고 너무 좋은데 약간 좀 보고 나면은 좀 심심한 것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한데 편집장님이 조금 이제 애정하시는 미스테리물을 한 2편, 3편 정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어렵죠. 이런 이거- 예, 예. 이런 질문 나올 때마다 그렇죠. 제가 저도 너무 굉장히 괴롭습니다. 좋지 않은 질문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지만 또 이 영상을 혹시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래도 이것 좀 보면은 좀 재밌다 이런 거. 네. 근데 저는 사실 취향이 좀 옛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또 어쨌거나 좀 검증된 책들을 좀 권하고 싶다 보니까 예, 이제 예. 이렇게 추천 도서를 할 때 사실 되게 옛날 작품들을 항상 예, 얘기를 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작품들로는 어떤 하드보일드 쪽에서 이제 뭐 가장 유명한 작가였던 레이먼드 챈들러의 예, 예. 이제 그 이 사람도 장편이 몇 권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예. 이제 그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이제 빅슬립이 예, 이제 예. 그 시작인데 이제 빅슬립 같은 경우로 하드보일드의 어떤 분위기를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예. 시작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조금 현대물로는 이제 일본 작가를 꼽는다면 이제 미야베 미유키의 이제 화차 같은 작품이 이제 예, 예. 이게 한국에도 왜냐면 되게 영향을 좀 크게 미쳤었으니까 그래서 한번 영화로도 만들었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소설이 워낙 한 이망하거든요, 두 개가. 그래서 예. 좀 엄두를 못 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작품은 정말 꼭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 이제 일본 내에서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이제 돈 문제 정말 빚을 진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빚을 졌다. 자식한테 그 빚이 내려왔다. 이제 예. 자식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이제 굉장히 좀 동시대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 정도의 어떤 박력으로 정말 써낼 수 있다는 거가 이제 저는 굉장히 좋은 자세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다른 분위기로 하나 추천을 드린다면은 지금 이게 아마 절판이 된 것 같은데 온다리쿠의 3월은 붉은 구렁을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근데 요거는 이제 막 나는 미스터리 잘 모르는데 좀 뭐 그렇게까지 관심 없는데라는 분들한테도 약간 권할 수 있는 좀 그러니까 문학을 약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책 아니면 작가가 다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 이제 되게 느슨한 단편들이 묶인 작품인데 그 책에 관한 수수께끼 자체를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저는 아마 이 작품도 당연히 좋아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혹시 절판됐으면은 다시 엘릭실에서 재출간하는 것도 아니 한번. 제가 별로 힘이 없어가지고 그러신가요? 예. 단행본 편집자들의 오늘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듣고 계신 리뷰의 발견은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지원 및 제작되고 있고 2주에 한 번 금요일마다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서울 리뷰어 북스에 실린 책들을 좀 더 깊게 읽어보려는 시도로 시작된 리뷰의 발견 벌써 12시즌 횟수로는 만 3년의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왔습니다. 오늘로 리뷰의 발견의 리뷰는 마지막 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지난 2년가량 진행을 맡아왔는데 아쉬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동안 부족한 진행에도 꾸준히 봐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물론 여기에서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2회의 특별편이 더 남아 있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서울 리뷰어북스의 전 편집장이신 서울대 홍성욱 교수님과 새 편집장인 명지대 김도월 교수님 모시고 서울 리뷰어북스의 지난 3년 그리고 앞으로 더 길게 이어질 미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화에서는 제 전임 진행자이기도 한 한국고등교육재단 최병일 총장님 모시고 지난 3년 회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김영환 편집장님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